저희 부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지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었죠. 첫 만남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내의 외모가 제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제가 일 얘기를 길게 늘어놓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짧은 질문 하나로 대화를 이어가는 스타일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제 8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야근으로 지쳐 있을 때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큰 이벤트나 깜짝 선물 같은 건 없었지만 그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믿음이 됐죠. 결혼 후 3년간은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한 디자인 일을 했어요.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본인 용돈은 충분하다며 만족해했죠. 저는 그런 아내가 좋았습니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사는 모습이요. 아내의 평소 차림새는 늘 비슷했어요. 회색이나 베이지 톤의 편한 옷에 머리는 간단하게 묶고 다녔죠. 화장도 거의 안 했습니다. 가끔 조금 꾸미고 다니면 어때? 하고 가볍게 말한 적은 있지만 아내는 나 이게 편해하며 웃어넘겼어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저녁에 밥 대신 샐러드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건강 관리하나 보다 했죠. 그런데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도 샐러드, 점심도 샐러드였습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응, 몸이 가벼워져서 좋아. 조금만 더 해볼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얼굴도 갸름해지고 턱선도 살아났죠.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요가 학원을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주 2회였는데 2주 뒤부터는 주 5회로 늘었습니다. 그것도 오전 수업, 저녁 수업 따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가는 게 맞아? 몸 무리하는 거 아냐? 아니야, 오전은 스트레칭 위주고 저녁은 근력 운동이거든. 괜찮아.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동에 열심이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 달 뒤 아내가 피부과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씩 올라왔다가 사라지길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본인이 관리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하며 응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침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못 들어와. 얼굴에 붓기 빠져야 해.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성형외과 다녀왔어. 눈 밑 지방했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성형외과? 아내가 그런 곳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제게 미리 말도 없이요. 왜 얘기를 안 한 거야?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좀 예뻐지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부족했나,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뒤 붓기가 빠진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눈밑이 맑아지고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저는 예뻐졌네 하고 말했고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주 뒤 아내가 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코였죠. 그 다음 달엔 턱, 그 다음엔 이마 보톡스까지. 3개월 만에 아내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응원했어요.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옷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온라인 쇼핑몰에서 2, 3만 원짜리 편한 옷만 샀는데 어느 날부터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침실 옷장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태그가 달린 새 옷이 6벌이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브랜드 옷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산 거야? 꽤 비싸 보이는데. 응, 세일할 때 샀어. 괜찮지? 아내는 태연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집 경제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고 평소엔 공과금 한 푼까지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거죠. 더 이상한 건 외출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나갈 때 입는 옷과 저와 함께 나갈 때 입는 옷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랑 있을 땐 여전히 편한 차림인데 혼자 나갈 땐 타이트한 니트에 치마를 입고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자주 나가? 누구 만나?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제 가슴 속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아내가 외출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재택 근무 중이었고 아내가 나간 뒤 침실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 휴대폰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깜빡하고 두고 나간 거죠. 알림이 한 번 더 울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발신자 이름은 재훈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5년간 만났다가 헤어졌다던 전 남자친구 이름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그 검은색 코트 입고 와. 기억나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제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재훈. 그 이름을 본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해줬었죠. 대학교 때 만나 5년간 연애했다가 가치관 차이로 헤어졌다고. 그때는 과거는 과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그 검은색 코트 입고 와. 기억나지? 그 검은색 코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아내가 산 롱코트였죠. 당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48만 원이었거든요. 아내는 세일 기간이라 싸게 샀어 했지만 저는 내심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코트를 전 남자친구가 기억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단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야, 오해일 거야.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작업하던 자세로 돌아가 노트북 앞에 앉았죠. 나왔어. 휴대폰 놓고 갔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화장대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곧바로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죠.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괜찮아.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지만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사람이 방금 무슨 메시지를 받았는지 제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오전에만 출근하고 점심때쯤 나온 거죠. 아내는 제가 평소처럼 출근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오후 1시 30분쯤 아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평소와 달리 웨이브를 살려서 내려뜨렸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게 보였죠. 저는 차 안에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저도 바로 시동을 걸어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 간격을 충분히 두면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냉정해지더라고요. 택시는 시내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약 25분 정도 달렸을까요? 한 복합 쇼핑몰 앞에서 택시가 멈췄어요. 아내가 내렸고 저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쇼핑몰 1층 로비로 들어가니 아내가 보였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더군요. 저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꽤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3층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모여 있는 층이었습니다. 아내는 구석 쪽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맞은편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레스토랑 안이 보였어요. 아내는 안쪽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키가 180cm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체형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의 반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었죠. 남자도 웃으며 아내를 보더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느려지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뭔가를 설명하더니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컹거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커피가 테이블에 쏟아져 있었죠. 직원이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줬지만 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아 있는데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 회사 일찍 끝났어? 응, 일이 없어서. 그래. 저녁 뭐 먹을까?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검은색 코트는 벗어서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요. 제가 오늘 본 그 장면이 저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인 거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 응? 친구 만났어. 왜? 어떤 친구? 대학교 동기. 오랜만에 연락 와서 밥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연하게.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제가 봤다는 걸 아직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휴대폰을 볼 때 표정은 어떤지, 샤워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저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일 뒤 아내가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뒤를 따라갔죠. 그런데 이번엔 쇼핑몰이 아니라 한강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는 또 그 남자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강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걸으면서 남자의 팔짱을 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더라고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내의 대학 동창 중에 아내와 함께 만나면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민지라는 친구였어요. 저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게 있어서. 이틀 뒤 저는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일 오후 3시쯤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대화하기 좋았어요. 민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먼저 물었죠.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해도 되는 건가,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내가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재훈이? 어떻게 알아? 민지는 한숨을 쉬더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2달 전쯤에 땡땡한테 연락이 왔었거든. 재훈이 연락처 있냐고. 나는 왜 갑자기 그 사람 연락처를 찾냐고 물었는데 그냥 옛날 생각나서 안부나 물어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줬어? 응.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달 전이면 아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성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재훈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대학교 때 학과 선배였어. 아내보다 2살 위였고. 솔직히 말하면 좀 자기중심적인 스타일이었어. 아내가 5년이나 만났는데 헤어진 이유도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거든. 왜? 취직하고 나서 더 잘 맞는 사람 만났다고. 그렇게 바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재훈이한테 차인 거였네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건 그 사람 지금 결혼한 상태야? 응. 결혼한 지 3년 됐을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봤어? 응. 2번. 확실해? 손잡는 거 봤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죠.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 민지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금 당장 따지고 싶은데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훈이 부인 알아? 그 사람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재훈의 부인도 피해자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연락처 알아? 직접적으로는 모르는데 공통 지인은 있어. 확인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당장 아내와 대면해서 따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지.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였죠. 어디 갔다 와? 마트 갔다 왔어. 장 좀 봤어. 하지만 아내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뿐이었습니다. 마트 갔다 온 치곤 너무 적은 양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아내도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 아내 연락처 알아냈어. 근데 정말 연락할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 가지고 있을게.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끌어들이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이번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고요. 어디가? 친구 만나. 누구? 대학 동기.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었어요. 표정, 말투, 눈빛 모든 게 달랐거든요.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아내의 옷들을 살펴봤어요. 예전에는 없던 옷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와인색 원피스였어요.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는데 6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보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집 한 달 식비가 60만 원 정도인데 한 번 입을 옷에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옷장 구석을 뒤지다가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백화점 로고가 찍힌 가방이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영수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2주 전이었고 구매 품목은 남성 지갑이었습니다. 가격은 32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남자 지갑을 샀다는 거였습니다. 제 선물? 아니었어요. 제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럼 누구 거였을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쇼핑백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죠. 아내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 그날 밤 아내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이랑 얘기가 길어졌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어요. 뺨도 살짝 붉었고요. 화장은 지워졌지만 머리카락에서 낯선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샴푸가 아니었어요. 씻고 올게. 아내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어요. 30분도 넘게 걸렸죠.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이 대체 뭐였을까?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변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내의 휴대폰이 또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깜빡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재훈이었어요. 어제 고마웠어. 다음엔 내가 살게. 어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온 어제. 친구들과 만났다던 어제. 그날 아내는 재훈을 만났던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에게서 받았던 재훈 부인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우유 떨어져서 사왔어. 아내는 태연하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재훈의 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 후배 성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민이는 IT 쪽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저랑 같이 입사해서 5년째 함께 일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혹시 휴대폰 위치 추적 같은 거 가능해? 성민이는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관련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은 불법이에요. 나중에 형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성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급하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나중을 위해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휴대폰을 많이 보는지, 외출 빈도는 어떤지, 표정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내가 오전에 나가면서 점심때쯤 올게 했는데 오후 3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침실 서랍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서랍 맨 아래 칸에 오래된 다이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표지가 낡은 걸 보니 몇 년 된 것 같았죠.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그건 다이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가계부였어요. 아내가 쓰는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 내역과 다른 지출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3월 15일 식사 8만 5천 원, 3월 22일 의류 32만 원, 4월 3일 선물 27만 원.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지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통장 A 잔액 430만 원. 통장 A. 저는 아내가 가진 통장을 2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공동통장, 하나는 아내 용돈 통장. 그런데 제가 모르는 통장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430만 원이나 들어있는 통장이. 저는 가계부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죠. 오후 4시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미안, 늦었지? 친구 만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괜찮아. 오늘 어디 갔었어? 홍대에서 만났어. 오랜만에 구경도 하고.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손에 쇼핑백 하나 없었어요. 홍대 갔다 오면서 아무것도 안 사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통장 조회 방법을 찾아봤어요. 공동 명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살펴봤어요. 그 안에서 낯선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는 은행 카드가 아니었죠. 카드 뒷면을 보니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카드 사진을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습니다. 시중은행이었지만 저희가 주거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와이프 명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면요? 그것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결국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들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통장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 말에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며칠 뒤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 아내랑 연락됐어. 그 사람도 최근에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꼈대. 이상하다고? 응. 휴대폰 계속 보고 외출 잦아지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랑 계속 연락하더래. 근데 이름은 저장 안 돼 있었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훈도 아내처럼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만나볼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볼게.
이틀 뒤 저는 재훈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또래로 보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죠. 남편분이 요즘 어떤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고 외출이 잦아졌죠. 처음엔 회사 일 때문인가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휴대폰을 봤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전부 삭제돼 있더라고요. 통화 기록도 없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아내가 받은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어요. 재훈의 이름이 찍힌 화면이었죠. 이게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해요? 네. 제 아내가 받은 메시지예요. 그 순간 고개를 떨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옛날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다는 거. 결혼하고도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다시 만날 줄은. 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끼리만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부딪혀야 할 때였어요. 그녀와 헤어진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계속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직접 아내와 마주할 것인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옷장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아내는 새로 산 것처럼 보이는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그거 새로 샀어? 응, 어때? 괜찮아 보여? 좋은데. 얼마였어?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묻지 않던 질문이었거든요. 세일해서 5만 원 정도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브랜드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세일을 해도 최소 15만 원은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수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내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직접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남편이 내일 오후에 외출한대요. 어디 가는지 물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길게 하더니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어두운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오늘 어디가? 응, 병원 가려고. 피부과 예약했거든. 몇 시에? 2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재훈 그놈도 오늘 오후 2시쯤 외출한다고 했답니다. 같이 점심 먹을까?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회사 일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연차를 내둔 상태였어요. 아내가 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차를 끌고 나갔죠. 수진 씨와는 아내 집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회색 차 안에서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그 옆에 차를 세웠어요. 남편이 강남으로 간대요. 거기서 누군가 만난다고. 우리 아내도 외출했어요. 병원 간다고 했는데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남.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죠. 제 차 타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수진 씨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죠. 수진 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화면을 확인했어요. 남편 위치가 뜨네요. 가족 공유 앱 켜놔서. 지금 역삼동에 있어요. 거기 뭐가 있죠? 레스토랑 많은 거리예요. 15분쯤 더 가니 역삼동 번화가가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앱을 보니 재훈의 위치가 200m 앞쪽에 있었죠. 걸어갈까요? 저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눈에 잘 띄지 않았으니까. 100m쯤 걸었을 때 수진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유리창이 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내와 그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아내가 손을 뻗어 재훈의 손을 가볍게 잡았죠. 수진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 마주보며 웃는 모습, 재훈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모습까지. 들어갈까요? 그녀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봐야 해요. 사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재빨리 근처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유리창 너머로 보니 두 사람이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길로 나가지 않고 뒷골목으로 들어갔어요. 한적한 주택가 쪽이었죠. 저희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재훈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갔고 재훈이 뒤따라 들어갔죠. 저기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오피스텔 같은데. 수진 씨가 그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1층 우편함을 보니 호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3호부터 508호까지. 어느 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췄던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4개의 문이 있었어요. 201호부터 204호까지. 하지만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복도 끝 203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였죠. 수진 씨가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203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한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진짜 좋다. 어떻게 구한 거야? 친구한테 빌렸어. 한 달에 몇 번 쓰기로 했거든.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문고리로 향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신호였죠. 일단 나가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건물 맞은편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피부과 다녀왔다는 거짓말처럼 자연스러웠죠. 병원 어땠어? 응, 괜찮았어. 다음 주에 또 가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와 재훈이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둔 상태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배우자 불륜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사진과 가계부 사본을 내밀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오피스텔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숨겨진 통장 내역까지.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분쯤 지나서 입을 열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손잡는 모습, 함께 오피스텔 출입하는 장면이 명확하네요. 다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혼을 원하시나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직접 들으니 무게감이 달랐어요. 솔직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 재산 관계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추적해야 하고요.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양식, 혼인 관계 증빙 자료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었어요. 일단 이거 작성해서 다시 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배우자가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면 좋겠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오늘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남편한테 따져 물어볼 생각이에요. 언제요? 오늘 저녁에. 더는 못 참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도 오늘 얘기할게요. 서로 연락하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죠. 일찍 왔네? 응. 일 일찍 끝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반찬을 권하고 저는 먹는 척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요즘 누구 만나?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든 채로 굳어 있더니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궁금했어. 대답해 줄래?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전에도 말했잖아. 어떤 친구? 대학 동기들. 이름이 뭔데? 왜 그렇게까지 물어? 나 의심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아내 앞에 놓았죠.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야. 이게 뭐야? 아내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2주 전이야. 강남 역삼동에서 찍었어. 그 사람 재훈이지?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찾으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얼마나 오래된 거야? 3개월. 처음부터 말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안부 묻는 것처럼. 처음엔 그냥 가볍게 대답했는데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보자고 했어. 얼굴만 보고 끝내려고 했어. 근데 계속 만났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도 몰라.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가 그리웠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리우면 왜 나랑 결혼했어? 그때는 정말 너랑 살고 싶었어. 진심이었어. 지금은 아니고.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숨긴 통장도 있지?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430만 원 있는 통장.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내일 짐 싸. 당분간 친정이나 다른 곳에서 지내. 잠깐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침실 문 안쪽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큰 가방 2개를 꾸렸습니다. 말없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친정 갈 거야? 응. 연락할 일 있으면 문자로 해. 알았어. 아내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창가에 서서 아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혼할 때 함께 골랐던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지금 집 나갔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희도요. 이제 시작이네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와 2번 더 만났어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던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 저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잘 지냈어? 그냥. 아내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숨긴 통장 정리해 왔어. 전부 여기 있어.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430만 원이 아니라 52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더 모았던 거죠. 이걸 왜 모은 거야?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을 위해서. 나중? 헤어질 생각을 했어. 너랑.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훈이랑은 끝났어. 그 사람 부인이 알아버렸거든. 나한테 전화해서 정말 심하게 욕했어. 수진이 직접 아내에게 연락했나 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알아. 그래서 이혼 조건 다 받아들일게. 위자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아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으니까. 그날 이후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재산 분할도 정리했죠. 아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이혼이 확정된 건 2달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1번, 최종 확인 1번으로 마무리됐죠. 그날 법원 복도에서 아내와 마주쳤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어요. 수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재훈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끝은 보이네요.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달쯤 지났을 때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때?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아. 그나저나 아내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재훈이랑도 완전히 끝났대. 재훈이 부인이 위자료 청구하면서 난리 났거든. 아내도 재훈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거지.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의 삶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회사에서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혼 사실을 아는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제 자신이 달라진 게 느껴졌죠. 일에 더 집중하게 됐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성민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요즘 표정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 네. 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훨씬 가벼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어요. 눈빛이 전보다 또렷했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죠. 반년이 지나고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짐을 옮기는 날 박스를 정리하다가 결혼 앨범이 나왔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을까? 이제 와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앨범을 박스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자주 꺼내 볼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새 집에 적응하는 데는 1달 정도 걸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누군가 눈치 볼 일도 없고 거짓말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이혼 확정됐어요. 축하해요. 축하라니요. 근데 진짜로 좀 홀가분하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희는 잠깐 통화하다가 다음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됐으니까. 시간이 더 흐르고 저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평범한 하루하루였지만 그게 좋았어요. 회사에서 신규 거래처를 따낸 날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저녁을 샀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얘기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없이 살고 있다는 게 편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사오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챙기게 됐어요.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아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재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저 내일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제 속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